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부상자와 피난민이 모여있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한 병원에 폭탄이 떨어져 최소 500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폭격이 또 다른 테러 단체인 이슬라믹 지하드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12일째 이어지는 무차별적인 보복 공격에 대해 국제사회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의 알-아흘리 병원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부서진 건물에서 화염이 치솟는 가운데 사망자와 부상자가 쉴 틈 없이 실려 나옵니다. 가자 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이 이 병원을 공격해 적어도 500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상자들은 알-쉬파 병원 등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가자 지구의 병원들은 공습에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까지 몰려들고 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상전 개시를 예고하면서 민간인에게 대피하라고 한 라파 등 남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난민이 할 수 있는 건 공습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위에서 가족을 찾아 헤매는 것밖에 없습니다. 야 rabbi mannaga yarak ya rab mannaga yarak ya rab ya rab qatal atfal ya rab walla ya rab hasaruna.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7일 하루 동안 200곳을 타격하는 등 지금까지 가자 지구에서만 5,000곳 넘는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최고 지휘관 중 하나인 아이만 노팔 사령관을 제거하기도 했지만 무차별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Appalling reports that civilians attempting to relocate to southern Gaza were struck and killed by an explosive weapon must be independently and thoroughly investigated, as must all allegations of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참전이 우려되는 이란은 이스라엘의 무차별 보복을 계기로 사태 개입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در صورت تداوم جنایات جنگی رژیم کودککش اسرائیل علیه ساکنان غیر نظامی غزه هر احتمالی متصور هست. 확전을 막기 위한 각국의 외교적 행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 중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과 요르단 방문을 하루 앞두고 병원 대참사가 벌어지면서 사태는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가자지구 병원 공습으로 대규모 희생자가 나오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과 요르단에서 만나기로 했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돌연 회담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이스라엘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출발했습니까? 네, 지금 워싱턴 시간은 오후 6시가 다 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조금 전에 앤드류스 공군기지를 출발했습니다. 어제 이스라엘 방문 계획을 밝힌 지 만 하루 만에 전쟁이 한창인 이스라엘로 향한 겁니다. 공항에서 기자들이 몇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출국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하루 종일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에서 이스라엘 전쟁 상황을 보고받고 방문 계획을 최종 조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병원 공습으로 바이든 대통령 출발 전부터 좀 일정에 차질이 생겼죠. 그렇습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방문한 뒤 요르단으로 이동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만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바스 팔레스타인 수반은 가자지구 병원 공습으로 500명이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공습에 항의하는 동시에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피해에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AP통신은 아바스 수반이 가자지구 병원 소식을 듣고는 매우 화를 냈다는 관계자 말을 전했습니다. 또 요르단 방문 일정을 조기에 끝내고 긴급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정부 소재지가 있는 서안지구 라말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회담 취소에 대한 백악관 측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아직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의 회담 취소에 대한 백악관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바스 수반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은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기로 한 지도자는 이스라엘 총리와 요르단 국왕, 또 이집트 대통령과 팔레스타인 아바스 수반 등 모두 4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1명과 만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표시하는 것과 함께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방문 직전에 가자지구 병원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회담을 거부하면서 인도주의를 강조하려던 바이든 대통령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또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를 분리대응해서 이 하마스를 고립시키려는 전략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힘들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병원 공격이 하마스 연계 세력인 이슬라믹 지하드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격 당시 가자지구에서 발사된 로켓이 병원 근처를 지나고 있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며 이슬라믹 지하드의 로켓 발사 실패했다는 폭발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로 향하는 동안 이번 병원 폭발에 대한 좀 더 정밀한 분석 결과를 지켜보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에서의 행보와 메시지를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인도법을 어긴 이스라엘의 의료시설 공습을 규탄했습니다. WHO는 성명에서 알-아흘리 병원은 이스라엘군이 대피 명령을 내렸던 가자지구 북부 지역 내 병원 20곳 중 하나라면서 입원 환자들의 위중한 상태를 고려할 때 대피령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WHO는 이와 함께 이스라엘군이 대피령을 취소하고 민간인과 의료시설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보호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어지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는 식량과 물, 또 연료가 빠르게 고갈돼 생존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가자지구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왔다며 구호물품의 신속한 반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선희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은 물을 얻기 위해 매일 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나마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에 주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جاي عبي مي حلوه للشرب بستخدمها لكل الاستخدامات هذه اللي انا بلاقيها مش بس للشرب لكل الاستخدامات. 일부 지역은 소금물이라도 받아놔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احنا قاعدين من الوقت هذا بنعبي مي مالحه يعني انا مستعد اشرب لك من المي المالحه هذا ها عادي يعني ها. 가자지구 전면 봉쇄 열흘이 넘으며 돈이 있어도 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وضع مأساوي يعني أنا عندي في البيت 7 عائلات مشردة ومن الساعة 7 واقفة وهي هذا بكفي 7 عائلات وأطفالهم. 병원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당장 연료가 바닥나면 수천 명의 환자가 목숨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They depend on machines to continue their lives. They depend on oxygen, on ventilators. And we have in the dialysis machine around 60 patients. All of this number is. 하지만 연료를 실은 유조차와 구호물자가 담긴 트럭은 아직도 라파 검문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난민 유입을 우려해 국경을 개방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피난민 출국은 허용해도 물자 반입은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엔은 병원 연료 비축분은 하루치, 식량은 4-5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신속한 국경 개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No supplies have come into Gaza since the 7th of October. Nothing. No fuel, no food, no water, no other types of assistance. 폐허 속에서 매일 수십 구의 시신을 처리해야 하는 가자지구 주민들. 심각한 수인성 전염병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인도적 재앙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상황은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만찬을 함께하며 새롭게 꾸려진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통합위와 국민의힘 당 사역, 정부 관계자 등 90여 명과 만찬을 하고 국민통합은 자유와 연대 정신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유이동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사무총장 등 새롭게 꾸려진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참석해 윤 대통령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당 내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표적 비윤계 인사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12월쯤까지 당 쇄신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열어둔 거라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보궐선거 패배 이후 단행된 김기현 대표의 임명직 당직 인사, 이른바 2기 지도부를 혹평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며 탈당을 시사하는 말을 처음 꺼내들었습니다. 12월까지 저는 당의 변화, 쇄신을 위해서 제 역할, 목소리를 다 낼 거고요. 예, 그리고 12월쯤 이게 저는 이게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태도를 바꿀 거란 기대를 내비치면서도 신당 창당 가능성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떠난다는 거, 신당을 한다는 거 이거는 늘 열려 있는 선택지고 그거는 최후의 수단이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걸 결국 느끼게 될 거고요. 윤 대통령을 향해 오류를 인정하라며 날을 세웠던 이준석 전 대표도 김기현 대표의 2기 구상은 탁상공론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수도권과 중도층 민심 위반을 이대로 둬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대표적인 비윤계 인사들이 일제히 포문을 연 걸로 풀이됩니다. 물론 여당 내 비주류 입지는 아직은 미미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30% 안팎에 머무는 국정 지지율이 반등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위기감이 고조될수록 수도권 원내외 인사들을 중심으로 동요가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이라고 사정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구속영장 기각과 보선 압승으로 한층 더 공고해진 이재명 체제가 오히려 내년 총선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합니다. 현재 진행형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당이 흔들릴 경우 수면 아래 있던 계파 갈등이 다시 폭발할 수 있는 겁니다. 당의 변화를 선택하지 않고 그 현재의 체제에 안주할 가능성이 좀 있죠. 총선에 악재가 될 가능성 아주 높아 보입니다. 더구나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양향자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제3지대 신당을 이미 띄운 상황. 그 특권을 완전히 없애고 사회의 비효율, 불합리, 저생산성 이런 것들을 완전히 걷어내는 보수든 진보든 여든 야든 한국 정치권은 보통 사람들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아우르는 합종연행 가능성이 완전히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란 말이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선 주자급 지도자와 지역 등 확고한 지지 기반 없이 새로운 정치 세력이 자리를 잡긴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 모두 민심을 사로잡지 못한다면 제3세력 논의는 언제든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2차 공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가 10시간 넘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재선 등 정치적 도약을 위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결탁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대표는 10원 이익도 얻은 게 없다며 검찰 주장대로면 자신에게 징역 50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일 만에 다시 법원을 찾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이번에도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검찰이 백현동이랑 위증교사 사건 추가 기소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증교사 혐의를 계속 부인하시는 건가요? 오늘 재판에서도 직접 의견 밝히실 계획인가요? 하지만 법정에선 검찰 혐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직접 발언권을 얻어 30분 넘게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가 개발 이익을 충분히 환수하지 않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선 사업을 포기하게 할 만큼 이익을 환수하라는 건 공산주의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을 모두 민간에 맡겨도 됐지만 공공을 일부라도 참여시켜 이익을 환수했단 겁니다. 또 불로소득 환수가 자신의 신념으로
부정부패 관련 연구를 하고 관련 논문까지 썼다며 업자들과 차 한잔 마신 적 없고 10원짜리 하나 이익을 얻은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검찰 주장대로라면 징역 50년을 선고받아야 한다며 자신이 왜 그런 짓을 했겠느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3시간을 할애해 대장동과 성남FC 관련 혐의를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에 대해선 공공이 민간과 함께 사업하기로 했다면 제대로 이익을 환수하고 책임졌어야 한다며 사업 기여가 거의 없었던 민간업자가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는 동안 이 대표는 재선과 같은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를 눈감아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준 혐의와 검사 사칭 사건에서 유리한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도 각각 추가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 대장동 성남FC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 33부에 배당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가 범죄자고 한 건 한 건이 모두 구속사안이라고 집단 뇌피셜처럼 되뇌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지검장은 수사에서 충분한 혐의가 인정돼 재판을 준비 중인 책임자에게 집단 뇌피셜이라고 하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도 연동된 의료수가 조정 현안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촌진흥청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위원회는 충청,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교육청과 국립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열차 안에서 법을 어겨 철도 특별사법경찰대 수사를 받은 공무원이 최근 5년 동안 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명 가운데 1명꼴은 불법 촬영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됐지만 정작 소속 기관의 징계는 감봉에 그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오송과 서울을 오가는 고속열차가 정차하는 수서역. 지난 7월 이곳에서 기획재정부 국장급 공무원이 공연 음란 혐의로 철도 특별사법경찰대에 체포됐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의 신체 부위 일부를 노출하자 같은 칸에 있던 승객들이 신고한 겁니다. 이처럼 열차 시설 내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담당하는 철도 특사경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은 최근 5년 동안 모두 53명입니다. 매년 10명꼴인 셈입니다. 이 가운데 3명 가운데 1명꼴인 18명은 옆자리 승객을 추행하거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 성범죄로 기소됐습니다. 시와 구청 공무원이 가장 많았고 군인과 경찰, 부처 공무원까지 다양했습니다. 특히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아동 등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은 건도 3건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속 기관에서 내린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거나 수사 현황 자체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지난 2019년 KTX에서 옆자리 승객을 추행한 법원 공무원이 받은 처분은 벌금 80만 원과 감봉 3개월에 그쳤고 현재도 같은 법원에 다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육군 중위는 정직 1개월 처분에 그쳤습니다. 소속 직원이 특사경 수사를 받았던 그런 사실이 있는데도 징계 절차를 밟기는커녕 해당 사실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는 그런 기관도 많았습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부처와 정부기관이 관련 수사 현황을 철저히 관리해 엄벌하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정부가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규용 복지부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기대도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다며 의사협회를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의사협회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어떠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 등의 의료인력 부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다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놓고는 정원이 적은 대학들을 위주로 정원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원이 50명이 되지 않는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방의료 불균형 해소를 이유로 지역의대 신설을 강하게 요구해온 지자체와 해당 지역의원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됩니다. 저는 정부가 꼭 그렇게 예산이 어렵다 하면은 다른 국고 예산을 한 부분 덜 주더라도 저희들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고 의과대학 꼭 신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박하게 추진되는 의대생 증원에 대해 당황한 의사협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증원을 결정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여론 수렴이라든지 또 다양한 지역 간의 집회, 전국 총궐기 집회 등 다양한 그 로드맵을 거쳐서 마지막 단계로는 회원분들과 투표를 거쳐서 이렇게 총파업에 갈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의사협회도 강경 대응을 천명하면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이 병원 측과의 극적인 타결로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어제 오후 8시 병원 측과 노조가 임금 및 단체 협약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포함해 의료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네, 방금 전해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르단 외교 당국이 현지 시간 18일 수도 암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과 팔레스타인 또 이집트 정상회담을 취소했다고 요르단의 사파디 외무장관이 밝혔다는 소식 방금 전해졌습니다. 조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로 향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그 이전에 정상회담이 취소됐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1년간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건설대 대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아파트 인허가, 착공 물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주택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로 물량 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연립,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오늘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이 추가 자구책으로 희망퇴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이 동반되지 않으면 희망퇴직도 해결책이 될 수 없는데 요금 인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4분기가 시작된 지 한참이 지났지만 한전은 아직도 전기요금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물가 부담 때문에 정부가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전의 경영 상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올해 6월까지 한전의 빚은 200조 원이 넘었고 2021년 2분기부터 쌓인 적자는 47조 원에 달합니다. 지금도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가 계속돼 3분기와 4분기도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 내년에는 회사채 발행 한도가 줄어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전채도 법적 한도가 있고 그 법적 한도가 원래 또 적정을 났기 때문에 또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올 연말쯤에 아마 법적 한도에 부딪힐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굉장히 심각하죠. 돈을 빌릴 수조차 없는 상황인데. 한전은 최소한 적자를 더 늘리지 않으려면 4분기 전기료를 킬로와트당 25.9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추가 자구책을 우선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요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모두 전가할 수는 없는 만큼 재정 건전화 추가 자구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자구안에 희망퇴직을 포함하기로 하고 국감 이후 실행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전의 희망퇴직은 지난 2009년 이후 두 번째인데 한전 간부들이 반납할 올해 임금 인상분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의 전체 비용에서 그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안 되거든요. 대부분이 전력구입비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로 희망퇴직으로 한전의 원가가 크게 절감된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결국 전기료 인상 외에는 답이 없지만 정치적 고려 없이 경제 논리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는 가급적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는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함께 조정폭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조금 전 전해드렸던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요르단이 현지 시간 18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미국 등과 예정됐던 4자 정상회담을 취소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요르단 아이만 사파디 외무장관은 요르단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과 이집트, 팔레스타인의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파디 장관은 알자지라 방송에 지금은 전쟁을 멈추는 것 외에는 어떤 말도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과 요르단 암만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한 뒤에 암만으로 이동해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을 비롯해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도 만나서 이 확전 방지 노력을 요청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 관계자는 요르단 왕실과 협의한 후 바이든 대통령이 요르단 방문을 취소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10월 18일) 수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취약거처 문제를 다룬 한겨레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취약거처라고 하면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고시원이나 숙박업소, 일터, 또 비닐하우스 등을 말하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취약거처에 거주하는 가구가 20% 가까이 증가해서 지금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총 44만 가구에 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는 종교시설이나 컨테이너, 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지내는 경우도 10%나 있었습니다. 자, 다음 화면도 보시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취약거처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양호한 비아파트 소형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이 꼽힙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노후주택에 살던 저소득 가구가 새 거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들이 생겼는데 주택 유형의 거주 공간들은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열악한 거처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 전문가는 도심권에서 공유주택 형식의 거처가 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최저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곳이 많다면서 정부가 새로운 주거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기사는 중앙일보에 실려있는 가속 노화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먼저 위쪽 기사는 30대 난임, 불임 환자가 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5년 사이에 불임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가 5% 가까이 증가했고 난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을 앓는 젊은 층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남성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남성 불임 환자도 5년 사이 1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비만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 대사 질환을 앓는 연령대가 낮아지는 이른바 가속 노화가 나타나면서 생식 기능에도 문제가 더 빨리 찾아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40대를 넘어서며 노화가 두드러지는 눈과 관절 건강에서도 MZ세대의 환자가 늘고 있다는 내용, 이렇게 아래쪽에도 함께 실려 있었는데요. 식습관뿐 아니라 사무실에서 앉아서 컴퓨터나 노트북을 장시간 쳐다보고 또 이동 중과 집에서는 스마트폰을 끼고 사는 등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눈과 뼈의 노화를 빠르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다음은 한국일보에 실린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함께 보시면요. 이렇게 배가 한 척 보이는데 수위가 낮아서 지면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아마존 강을 형성하는 가장 긴 물줄기 브라질의 네그로 강의 모습인데요. 한때는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가뭄으로 말라붙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의 수위가 점점 더 낮아졌는데 1902년 수위 측정 이후 12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현지 기상당국은 건기가 진행 중인 만큼 수위는 앞으로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근 60곳의 지방자치단체는 가뭄에 따른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이고요. 가뭄으로 인해서 관광업과 어업에 피해를 입고 있고 또 화재로 인해서 공기질마저 나빠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가뭄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48만 명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볼 마지막 기사는요. 반려동물 시장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한 연구소가 내놓은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보면 작년 말 기준 반려가구가 552만, 또 반려인은 126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시 말해 4가구당 1가구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고 있다는 건데 관련 시장 규모도 자연스럽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제 내놓은 자료를 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2015년 1조 9천억 원 수준에서 작년에는 8조 원 수준까지 늘었고요. 다가올 2027년에는 지금의 2배 수준인 15조 원까지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유통업체들은 반려동물 시장을 신사업 분야로 보고 경쟁적으로 상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먹거리 그리고 용품뿐 아니라 반려동물의 생애 주기에 맞춘 건강관리, 돌봄, 훈련, 또 장례 서비스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는 쇼핑몰에 가면 이른바 개모차라고 부르는 반려동물용 유모차를 대여해주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요. 또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파인다이닝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반려동물 가정에 최적화된 바닥 마감재를 런칭하고 있고요. 또 유명 패션 업체들은 반려동물용 옷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기사에도 이렇게 한 푸들이 유명 브랜드의 우의를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참 잘 어울리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얼마일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자, 10월 18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경기 광명에 있는 아파트에서 거주민인 30대 남성이 불을 지르고 뛰어내리겠다고 협박하면서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접근하지 말라며 바닥에 화분을 던지는 등 난동을 피우다가 경찰 특공대에 제압돼 3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남성 한 명이 아파트 12층 난간에 걸터 앉아 있고 지상엔 추락에 대비한 에어매트가 깔렸습니다. 남성은 가까이 오지 말라며 밖을 향해 욕설을 내뱉더니 대형 화분 여러 개도 연달아 던집니다. 화분 집어 던지고 거기서 걸터 앉아서 욕하고 그런 거지. 그런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게 나쁘지. 정오쯤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뛰어내리겠다며 협박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긴급 출동한 경찰이 방화 가능성에 대비해 도시가스를 차단한 가운데 같은 동 주민들은 대치가 끝날 때까지 대피해 있어야 했습니다. 남성은 긴급 대피해 있던 주민들이 모여있는 약 50m 떨어진 이곳을 향해 도자기 재질의 물체를 던졌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현관 복도에 있던 경찰이 시선을 끄는 사이 경찰 특공대가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진입해 제압하면서 3시간 만에 체포된 남성. 31살 새터민 전모 씨로 베트남 국적의 아내가 전날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해 한 차례 붙잡혔다 풀려난 뒤였습니다. 이후 가족과 분리 조치돼 집에 혼자 있던 전 씨는 4살 딸을 데려오라고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전 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체포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롯데 웰푸드 자회사 식품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손을 끼어 손가락 4개가 절단됐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손가락을 봉합하진 못했는데 피해자 가족은 기계가 오작동해 사고가 발생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평택에 있는 롯데 웰푸드 자회사의 식품 공장. 50대 여성 노동자 A씨의 왼손이 분쇄기에 끼며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이곳 공장에서 분쇄기를 이용해 양파를 써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썰린 양파를 꺼내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잘린 손가락을 봉합하지는 못했습니다. A씨 가족들은 분쇄기 뚜껑이 열리면 센서가 이를 감지해 기계 작동을 멈추게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오작동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 웰푸드 측은 A씨가 완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사고 당시 공장에서 해당 라인을 중단하고 작업자들을 철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장면이 담긴 CCTV를 확인했습니다. 또 공장 관계자 등을 불러 분쇄기 센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또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공장 관계자를 입건할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미국 소식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소매 판매를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대폭 웃돌았죠. 예, 그렇습니다. 9월 소매 판매를 발표했는데요. 전월 대비로 0.7%나 증가를 해가지고 전문가 전망치인 0.2%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예. 그럴 뿐만 아니라 8월 달에도 전월 대비 0.8% 증가했기 때문에 2달 연속 증가세가 지속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근데 미국 경제에서 사실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근데 소비가 이렇게 좋게 나왔다는 건 그만큼 미국 경제가 아직 좀 탄탄하다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 총생산 GDP의 약 3분의 2가 넘어갑니다. 6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절반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이 소비의 약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소비도 증가를 하고요. 소비가 증가를 하니까 GDP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서 당연히 GDP 역시 증가를 할 것이다. 그래서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근데 이 소식이 전해진 뒤에 요즘에 이제 국채 금리가 올랐다가 다소 진정이 됐었는데 국채 금리가 다시 뛰어 올랐더라고요. 왜 이게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소비가 예상보다 탄탄해서 경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당연히 소비가 증가를 한다는 것은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한다는 것은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물가가 하락하는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고금리 상황이 예상보다 더 길어지거나 아니면 올해 추가로 기준금리 인상도 가능할 수 있다. 라는 전망이 추가되면서 채권 금리가 이것을 반영해서 10년 만기 채권 금리도 2.72%나 상승을 하고요. 2년 만기 이게 통화 정책 기준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2.35%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권 금리들이 상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게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이유가 뭐였나요? 예, 4가지 요인이 크게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소매 판매가 증가한 점, 두 번째는 이로 인해서 미 국채 금리가 지금 상승을 해서 미 연준의 긴축 기조가 더 오래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또 세 번째로는 미국의 상무부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추가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IT 기업들한테는 악재로 작용을 해서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유발했습니다. 이 3가지 요인은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었는데요. 반면에 마지막으로 미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실적들이 예상보다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들이 연이어 발표가 되니까 이 마지막 요인은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돼서 지금 다우존스 지수는 소폭 상승을 했으나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하락을 하는 이런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의 하락이 그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죠. 엔비디아 주가가
대폭 하락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방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그 이유 때문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지금 저사양 AI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 수출을 차단하는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엔비디아가 그동안에 미국의 상무부의 대중 수출 규제를 우회해서 좀 사양이 낮은 AI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수출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직격탄을 맞게 돼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5% 가까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요. 지금 중국 외 21개국,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같은 미국의 무기 금수 국가들인데요.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가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제재를 우회해서 중국이 반도체를 수입할 길을 막아버린다는 취지로 중국 본사의 해외 사업체에 대한 반도체 칩 수출 역시 추가로 통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의 상무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는 작년부터 중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최근에 중국의 화웨이가 고성능 반도체를 내장한 신규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래서 미국이 충격을 받고 지금 반도체 수출 통제가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이것을 보완하는 조치를 이번에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미국 정부가 이렇게 반도체 대중 수출을 추가로 제재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영향을 미치는 게 없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기업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관건은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중국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는 것을 미국 정부가 허용해 주느냐 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중국 공장의 미 반도체 장비 반입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무기한 제재 유예 조치를 받아내는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해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한국 기업은 현재 AI 칩을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제가 저사양 AI 칩에 대한 중국 수출을 차단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생산하지 않는 제품이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내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엽니다. 기준금리 또 결정할 예정인데 이번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저는 동결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이 사실 주목을 받는 이유는 최근에 중동 정세 불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인해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고 이것이 국제 유가의 상승을 유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국내 석유류 가격도 상승을 하고요.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생산 비용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제품 가격에 반영이 돼서 국내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기업들이 또 생산 비용이 상승을 하니까 당연히 생산량을 줄어들게 되죠.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 에너지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수입액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이것은 순수출을 떨어뜨려서 국내 총생산을 낮추니까 경기 침체 위험성을 키웁니다. 그래서 국제유가의 상승이라는 것은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인 동시에 경기 침체 위험성을 키우는 것이라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 침체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 걱정이고 금리를 유지하자니 물가가 상승할 것이 걱정인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인데요. 이게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작년 11월에는 4.3%로 최고치였는데 올해 7월에 3.3%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9월까지도 이것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3.3%. 그런데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라는 것은 통화정책의 효과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현 수준의 기준금리만 유지를 해도 물가는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는 금융불안과 경기 침체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화대출의 연체율, 그다음에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은 지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시킬 경우에는 기업과 가계의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커져서 연체율도 늘어나서 금융불안의 위험성도 커질 뿐만 아니라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면 가계의 소비 지출 줄어들고요. 기업의 투자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경기 침체 위험성을 키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기준금리는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예. 네. 동결할지 내일 또 저희가 금토기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주식시장 부진이 길게 이어지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불만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국내 시장에서 이제 불법 공매도가 관행화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어떤 점을 좀 얘기한 건가요? 예, 이번에 그 불법 공매도 적발한 것은 두 개의 외국계 투자은행의 홍콩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두 개의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장기간 불법 공매도를 해왔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불법 공매도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빌려온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이제 매도 주문을 넣게 돼 있는데요. 주식을 빌려오기도 전에 무차입을 한 상황에서 공매도 주문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주식을 빌려온 것이죠. 이것이 현재 우리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서 불법 행위인데 이런 방식의 거래를 통해서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공매도를 장기간 했다는 것이 적발이 됐다는 것. 이것을 지적을 했고요. 이것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국내의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공매도 없애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런 지금 분노가 많이 있는 것을 예. 저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제도 자체는 여전히 필요하다, 불가피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주가가 상당히 주요 선진국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게 되면 외국 투자 펀드의 그 포트폴리오 비중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몰려 들어와서 우리나라 주가가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근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공매도 시장이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시장은 활성화는 결국은 필요하고요. 또 공매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나치게 상승해서 거품이 끼려고 하면 주가 하락을 예상을 하고 공매도에 대한 그 주문이 늘어나게 되고 그것을 보고 소비자들이 투자자들이 그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도한 주식시장에 거품이 끼는 것을 막는 순기능도 있고 시장에서 이 투자 상품의 다양성과 시장의 투자 자금의 규모를 키우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제도는 필요하다. 단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공매도와 관련해서 그동안 뭐 상환 기간 문제나 개인 투자자들 뭐 접근성이 떨어진다, 아니면은 뭐 처벌이 약하다 이런 지적은 계속 있어 왔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럼 개선을 해야 될까요? 예, 참 어려운 질문인 동시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정보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서 부족하고요. 투자 자금 규모 역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같이 위험이 큰 방식으로 투자를 하게 될 경우 당연히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이고요. 개인 투자자가 더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국내 금융당국도 개인 투자자와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 간의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매도 시스템 자체를 갖다가 시장에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공매도 시스템에 대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상응하는 규제를 한다. 왜냐하면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과도한 규제를 할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길도 더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여러 가지 해법 중에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것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실현 가능한 해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차익 공매도에 대한 처벌만 하더라도요. 미국과 영국은 벌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10배 혹은 상한이 없게 부과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5배까지밖에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엄벌을 하는 것을
바꾸는 방식으로 일단은 해법을 도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순기능과 역기능이 분명한 이 공매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굿모닝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والقلم وما يسطرون ما أنت بنعمة ربك بمجنون مقتدى الصدق بسم الله وتدعمون بها الكيان الصهيوني سوى حجتكم الباهية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볼에 닿는 공기가 차갑습니다. 어제 서울 아침 기온은 7.5도로 올가을 최저를 기록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9.3도로 어제보다는 2도가량 높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쌀쌀합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고요.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서 한낮에는 다시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는 만큼 일교차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구름량이 점차 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특히 현재 충청 이남 내륙 곳곳에서는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좁혀진 곳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이 강해진 오늘 아침 기온이 떨어진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설이나 얼음이 관측되는 곳도 있겠는데요.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9.3도, 대전 7.6도, 광주는 9.6도 나타내고 있고요. 대관령 영하 0.1도 등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의 기온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다행히 낮 동안에는 가을 햇살이 내리쬐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1도, 광주 23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요란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친 뒤 주말에는 때이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 가을이 깊어가면서 온도 변화가 무척이나 심해지고 있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뿐만 아니라 아침 기온도 큰 폭으로 변화하겠는데요. 체온 조절이 어려워서 건강 관리에 특히 더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